자, 이제 첫 번째 형서론은 끝이 났고요. 형국론 들어갑니다. 형국론은 제일 쉽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자생풍수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았으므로 산 모양에 대해서 민감했다는 것. 근데 이 산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하면은 산은 하늘하고 가깝고 그리고 인간이 감히 대항할 수도 없을 만큼 워낙 크니까 산악 숭배 사상까지 올라갑니다. 워낙 크니까 인간이 거역하지 못한다라는 느낌까지. 산악 숭배 사상이 돼가지고 우리는 태백산에다가 천재단을 지내고 그 다음 각 명산 가장 큰 절에다가는 큰 산에다가는 가장 좋은 절들을 갖다 붙여놓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에도 신라가 설화벌이었지만 동쪽에는 무슨 산? 설화벌의 동쪽 토함산. 네. 그 다음에 남쪽에는 지리산, 센터에는 팔공산, 그 다음 서쪽에는 계룡산, 그 다음 북쪽에는 태백산. 이래가지고 5악이 나옵니다. 악자 이거 맞나?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삼신오악 할 때 있잖아요. 5악.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5개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생긴다? 이제 좋은 산에다가 절을 지어서 그 신령스러운 기운을 받겠다라고 하는 논리죠. 그래서 태백산에 생긴 게 부석사. 그 다음 토암산에 생긴 게 불국사. 지리산에 생긴 게 화엄사. 그 다음에 계룡산에 생긴 게 갑사. 그 다음 팔공산에 생긴 게 동화사. 이게 이제 신라시대 때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나라는 산에는 미친 사람이라, 산에. 눈만 뜨면 산비니까. 그리고 태식익육 이런 거 몰랐어요. 그냥 가장 자연스럽게, 산이 워낙 신령하고, 산 기운을 받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산악 숭배 사상이 있으니까, 산 모양과 우리가 닮은 꼴이 되면 산 기운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가장 쉽게. 아시겠어요? 도동서원 같은 데 가보면은, 저 현풍 쪽에 도동서원 같은 데 가보면은, 강당 밑에, 강당이 있는데, 강당 바로 주춧돌 중에 하나인데, 주춧돌이, 조각품이 하나 있어요, 조각품이. 나중에 도동서원 가보시면 한번 가보세요. 근데, 도동서원은 그 뒷산이 소뚜껑 단지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앞에 대가리가 이렇게 빠진, 이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여기서 봤을 때는, 앞에서 봤을 때는 둥그스름하고,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게 이렇게 쩌빗하게 내려옵니다. 능선이 부드럽게 내려서 딱,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등짝을 보니까는 거북이 같고, 대가리를 보니까는 납작해가지고 거북이는 아니고, 잘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혈을 이제 풍수에서는 자라 오자를 써서 오항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자라 모양의 형국이다 해서 자라처럼 생겼다 해서 자라에서 가장 파워가 있고 힘이 세고 혈기가 제일 뭉쳐져 있을 것 같은 곳은 어디냐? 자라목이다 이거예요. 자라피가 샘솟는 곳. 그래서 도동선이 이 위에 올라갔는데 요 도동선의 본 강당 밑에 보면 자라 대가리를 조각품 해가지고 딱 주춧돌선에 끼워놨어요. 그럼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산 기운과 우리 집을 기운을 같이 맞춰놓으면 산 기운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썼다. 뒷산이 어떤 형국이냐에 따라서 우리 집에 그 기운을 그대로 입력시키겠다는 거.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연에 순응하겠다고 하는 인간. 개척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연에 순응하겠다고 하는 인간. 산 기운에 인간이 같이 주파수를 맞추겠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형국론 중에 하나인데, 이 형국론이라는 것은 산 모양이 인간 주변에 널린 것들과 유사한 산이 있으면 인간이 쓰는 어떤 모든 물건, 눈에 보이는 어떤 모든 사물과 인간이 사용하는 또는 인간이 느끼고 있는 어떤 짐승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모양이 옆산과 비슷하면 그 이름을 갖다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쉽게 보이는 대로 누렁이가 누워있는 것과 같이 보이는 산이라면 그건 개산, 닭같이 보인다 그러면은 닭산. 본 적은 없지만 봉황같이 기세가 있다 그러면 그전 봉황산. 이런 식으로 붙여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해인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해인사 1주문 들어가가지고 또 문 하나 있고 또 문 하나 있을 때 요 이제 본강당 들어가게 되는데 계단이 착착착착 올라가면 이제 해인사 이쪽에 법 고치는 데 있고 이쪽에 대웅전이 있고 뒤에 8만 대장경들이 있는데 요 문 쪽에 보면은 현판이 요쪽에 현판이 뭐라 써놨냐면은 봉황문이라고 써놨어요. 그럼 이 봉황문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그냥 써놓은 게 아니고 이 앞에 전주작산이 봉황산이에요. 그래서 이 봉황의 산 기운을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봉황문이라고 딱 써놨다고. 그 다음에 저 태안사, 전남의 태안사 같은 경우에도 또 요런 데다가 봉황문 써놓고 또는 태안사 같은 경우에는 도망가지 말라고 연못도 파놓고요. 문 이름도 오동나무 둥지를 쓰니까 오동나무 동자를 쓴 현판들을 달아놓고 못 도망가게 봉황이 여기도 봉황산이거든요. 비봉귀소형이라고 봉황이 둘러싸가지고 둥지로 들어오는 형국, 봉황이 둥지 들어오는 비봉귀소형인데 여기도 오동나무를 한다거나 안 그러면 봉황알까지도 갖다 놨어요. 봉황알까지 돌로 싸가지고. 그러니까 산 기운의 정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보기가 참 어렵다. 눈으로 보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과연 이것이 논리적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지. 정서적이다라는 거죠. 닭이다, 봉황이다, 기러기다, 꿩이다 이런 것들을 가름할 방법은 정말 개안한 사람 아니면은 그걸 구분을 원래 잘 못해요. 손님 대접상 닭사이라도 저 봉황이라 불러주자. 이래갖고 이제 프리미엄이 좀 더 생기고 저 봉황이 날라온다 해야지 듣는 사람도 기분 좋지. 닭이 날라온다 그러면 돈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우기는 사람이 장땡인 게 형국론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형국론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조선시대 때 최고의 형국으로 쳤던 게 이야기 안 해드렸어요? 해줬어요. 요쪽 부분에다 썼는데 금계포라뇨. 금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 최고의 형국이었다. 이렇게 논리적이지 못하다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한테건 우리끼리는 정서가 통하니까 돼요. 예? 우리끼리는 통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어필할 때는 논리적이지 못함으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뱃속에 그 우복형이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우복형에 들어갔다 그럼 배 위장 부분이 혈인데 그 위장이 과연 혈자리냐 하는 거예요. 너무나 정서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논리적이라면은 논리적이 될 때 그야말로 직위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논리적일 때. 형세론처럼.
근데 이건 정서에 들어갔는데 이 정서가 이게 중요한 거는 한반도 전체의 전 국민이 전 마을에 거의 8, 90% 이상이 형국론으로 따지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문화를 풀 때는 형국론을 모르면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형국론을 모르면 풍수를 풀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민의 우리나라 민족의 정서를 알지 못하면 형국론을 못 풀게 돼 있어요. 그 마을마다. 그 서원이든 사찰이든. 그래서 직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국에서는 소니까 거기가 위장이게 좋은 혈이겠다라고 지령의 문제예요. 지령의 문제.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 풍수를 풀 수 있다라는 거하고 이걸 알아야 두 번째 거기서 나오는 민족과 결부된 지령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죄송합니다. 자, 그럼 형국론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이제 몇 개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모양을 보는 거니까 이 팀들은 이제 오행산부터 바로 들어갑시다. 오행산. 제일 쉽죠. 오행, 목의 기운은 물론 형국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형국론과 음양오행이 결합된 산모양인데 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느낌? 봄과 같은 이거 난리다. 난리다. 빼버려야지. 꺼지질 않네. 이거 어떻게 뽑지? 목이라고 하는 건 봄과 같다, 새싹과 같다. 저는 안 기부입니다. 핸드폰 2개씩 들고. 산 모양이 새싹과 같이 솟아오르는, 부드럽게 솟아오르는 모양이 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런 모양이나 요런 모양이 목형산입니다. 솟아오른 것 같다. 부드럽게 솟아오른 것 같다. 그 다음 화형산은 진다라고 하는 느낌이니까 이런 산이나 돌들이 많이 튀어있는 산이거나 우리 세형혈 따질 때 우리 북한산 어디고 해인사 상황봉 기억납니까? 월출산 첫 장면 월출산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납니까? 세형혈 할 때 두두두두두 튀어있는 산, 돌까지 같이 튀어있는 산, 이런 산을 화형산이고, 그 다음 한봉울이라면 뾰족한 산이 화형산에 속합니다. 그 다음 금형산은, 금은 뭐죠? 가을의 결실이란 말이에요. 뭐 사주하고 똑같아요. 쌓아놓은 것 같은, 노젓가리를 쌓아놓은 것 같은 모양이 금형이다. 열매 껍질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수형산은, 토형해드릴게요. 수형산은 그대로 그냥 물결 치는 듯한 느낌이 있는 산이 수형산이다. 토형산은 이런 모양들 하나도 안 갖고 있죠. 그죠? 중화가 목적이잖아요. 그죠? 토형산은 중화가 목적이니까 일자문성입니다. 이 일자문성이라는 소리는 이렇습니다. 일자문성. 평평해버립니다. 어느 산에도 속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건 이제 이게 이제 오행산으로 이제 기본형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산이 어떤 산을 바라보든 동쪽에서 바라보든 서쪽에서 바라보든 모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죠? 그럼 그랬을 때 그 산 하나를 무슨 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집에서 내 터에서 그 산이 목형산으로 보이면 목형산이고, 저 한 3km, 4km 떨어진 데서 그 똑같은 산을 바라봤을 때 금형으로 보이면 금형산이에요. 덕계에 가면은 용천산이라고 있습니다. 덕계에 가면은 용천산을 덕계 쪽에서 바라보면은 금형산이에요. 용천산을 지도책에 찾아보세요. 용천산 딱 나옵니다. 근데 북쪽에 좀 더 올라가서 서창 쪽에서 바라보면은
100점짜리 또 목형산으로 보여요. 그럼 우리 집에서 보이는 대로 그대로 우리 집에게 기운을 준다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비는 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 산 자체가 뭐든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물론 그 커다란 세상 같은 거 있죠. 예? 이거는 어디서도 보든 살기가 두두두두 다 튀어 있으니까 어디서 동서남북 어디서 보든 화영산에 속하지만 작은 산들은 모양새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인다. 그럼 보이는 대로만 보면 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펼쳐 나가게 되는데 종류가 풍수에서는 종류가 사람 모양을 빗댄 것이 있고요. 그 다음 동물 모양을 빗댄 것이 있고 동물 중에서도 그럼 또 조류 모양을 빗댄 것이 있고 식물 모양을 빗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물 글자 모양들의 쫙 대충들 나눠놨습니다. 산 모양새를 이 정도로 크게 구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은 여자, 남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 여자를 주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옥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남자는 신선, 선비, 장군 이런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옥녀와 이 남자들의 차이점은 역시 이 차이점은 뭐냐면은 기세입니다. 기세, 세력. 목형산에 가깝게 부드럽게 솟아오른 산, 목형산에 가까우면 목형산이면서 부드럽게 솟아오른 것은 옥녀봉입니다. 어느 산에 해운대 사시는 분요? 해운대 폭포사 뒤쪽에 이쁘장하게 보이는 산은 그거 옥녀봉이라 칭하시면 돼요. 근데 옥녀봉이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예요. 풍수에서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신선봉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신선봉이라 하냐면 남자 기세가 좀 강해야 되니까 화기의 기운을 가진 산이 신선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가 이제 비슷한데 진짜 딱 이 꼴이 딱 양쪽이 평형이 딱 맞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삿갓봉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태종대 진입할 때 딱 산 보면은 삿갓봉입니다. 태종대 거의 다 펴내기 전에 한 1km 전부터 그러니까 그 흰 탑 있는 거 있잖아요. 그쪽에 보면 삿갓 착 똑같아. 근데 삿갓봉은 또는 여기 삿갓봉이라든가 또 이렇게 돼 있는데 돌들이 막 튀어져 있는 것들을 투구봉이라고 하거든요. 기세가 있어서 투구봉이라 합니다. 생긴 모양은 목형이지만 돌들이 튀어서 기세가 되기 때문에 투구봉이라고 하는데 요런 봉우리들은 요거 한 봉우리만 따졌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옥녀봉이라든가 신선봉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들은 여기에 이제 주변이 어떤 모양이냐를 다 포함해서 이제 말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삿갓봉, 투구봉 요거 하나만 딱 이야기해요. 그 다음 선비 같은 경우에는 신선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인데도 역시 강한 느낌이 있는 걸 선비라 하고 그 다음 장군 같은 경우에도 좀 의젓한 느낌이 있는 거를 목형보다는 옥녀봉보다는 거칠지만 의젓한 느낌이 있으면 장군봉입니다. 아, 어렵다. 말로 이렇게 하려니까네. 그죠? 자, 장군봉을 보려면 장군 대자형이라고 장군이 마주 탁 앉아있는 형국이 있습니다. 어디에? 재송동에. 원동 IC 있죠? 예? 원동 IC쯤에, 원동 IC와 요금소,
그 사이쯤에서 재성동 쪽을 바라보면 산이 어젓하게 앉아있고 이쪽에 칼 하나 듯이 하나 조금 봉우리가 높고 이쪽은 하나가 좀 낮고 이러고 탁 기대고 있는 듯한 어젓한 게 있어요. 예, 이게 장군봉인데 요거 하나만 갖고만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요 주변 산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해석들을 현국론들은 해냅니다. 이렇게 삿갓봉이나 투구봉은 요거 몇몇 것들은 이렇게 하나의 물건으로만 하나로만 생각하는데 대체적으로 현국론은 이 주된 산과 주변의 다른 산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 앞에 바로 맞은편에 중군진산입니다. 이름 자체가 장군이 있으므로 중군 군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쪽 산이 도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그 도시고속도로 이렇게 흘러갈 때 중군진산이 이 길 건너편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치마산 달릴 치자 말말자 말이 달리는 모양 치마산 이쪽에는 기치산 깃발이 있는 것 같이 출렁출렁거리는 산이 있다. 그래서 이걸 다 세트로 모아서 장군 대자양이라 합니다. 어느 한 봉우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된 산은 이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이 밑에가 뭡니까? 아니 이거 밑에가 무슨 계천이 흐릅니까? 수영천이죠. 그죠? 근데 재밌는 게 행정구역이 물길 따라 쫙 오다가 요래 딱 갑니다. 행정구역이. 왜? 중군진산을 떨어뜨려 버리면은 장군이 뭐 된다? 독불장군 된다 이거예요. 건너편에 있지만 행정구역까지도 일부러 돌려서 우리는 왜 돌려놨는지 모르죠. 행정 사람도 왜 돌려놨는지 모르지. 옛날부터 그래 왔으니까. 장군 대장이기 때문에 장군 대장에 중군 진산으로서 포함되기 때문에 행정구역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이런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구별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하나씩 해나갈 이제 쭉 이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는데 글자들이 무슨 형 이렇게 딱 붙이거든요. 무슨 형 또는 무슨 형 무슨 형. 근데 제일 많은 게 네 글자입니다. 이름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복호형. 바로 그냥 앞에 형용사가 붙어서 엎드려 있는 호랑이 모양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 근데 호랑이 모양 나중에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겠지만 호랑이가 이렇게 어젓하게 엎드려 있는데 꼭 앞엔 뭐가 있다? 쬐만한 안산들을 갖고 있습니다. 쬐만한 산. 호랑이 아가리 앞에 쬐만한 산을 하나 갖고 있어요. 이게 뭐다? 먹이다. 먹이. 먹이가 있어야 호랑이가 안 도망간다는 논리죠. 현국론은 아까 중군진산처럼 옆에 주변의 산들까지도 포함해서 계산을 해버립니다. 주산과 주변에 있는 산까지 다 포함해서 똑같은 옥녀봉인데도 그 옥녀가 주산인데 이 옥녀가 가야금을 치고 있는지 장구를 치고 있는지 비단을 짜고 있는지 그 다음에 화장을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다리를 벌리고 있는 형국인지가 주산은 옥녀봉인데 주변 여건의 산세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막 번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요런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고요. 그 다음 요 네 글자가 제일 많아요. 요 네 글자가. 근데 요 앞에 글자가 옥녀 단장형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옥녀라고 하는 주체가 뒷글자 행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옥녀가 화장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한자를 보시면 그냥 바로 아실 거예요. 그 다음
갈마 음수형 한자까지 생략할게요.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시고 있는 형이다. 주체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사 독서형이다. 노풀고자 선비사자를 써서 고매한 선비가 책을 읽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거의 다가 앞에는 주체, 뒤에는 행동입니다. 간혹 가다가 좀 아닌 경우도 있어요. 평사나간형이라고. 이거 붙나 안 붙나? 안자가 안 붙죠? 평평한 모래밭에 떨어진 기러기, 이런 식으로 요거는 조금 주체, 행동 이런 건 안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앞에는 주체고 뒤에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주체가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옥녀가 됐다, 고사가 됐다 이래 되는 거예요. 기세예요, 기세. 기세로서 앞에 글자가 만들어지고 뒤에가 행동들이 만들어진다. 자, 동물 같은 경우에는 용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봉황, 그 다음 뭐 호랑이, 생각나는 거 전부 다 하면 됩니다. 소, 개, 말, 쥐, 까치, 봉황이 밑에 내려와야 되네? 새 쪽에. 봉황은 밑으로 내려오고요. 진해 형국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진해 형국 나오는 안동에 가면은 진해 형국은 내가 못 봤다. 오죽 생각나는 것도 뭐 있습니까? 엄청 많아. 비는 거 거의 답니다. 자, 그럼 이랬을 때 뭐 고양이, 호랑이 이랬습니다. 자, 요거와 요거 거북이도 빠져. 거북이, 자라, 뱀. 근데 뱀 같은 경우에 흉당태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 보통 좀 못생긴 산도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못생긴 산도 저 빼버리세요. 시끄럽다. 저걸로 빼야 돼요. 예, 그거 좀. 못생긴 산도 그 마을에 사는 사람한테는 큰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붙일 때 좀 못생긴 산도 미녀나 옥녀라고 말을 붙여버립니다. 그래야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정서적으로 접근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동네가 뱀이라 하더라도 그 사는 사람들은 용이라 칭하더란 얘기예요. 자, 호랑이는 꼬양이하고 꼬양이과 호랑이, 꼬양이과 꼬양입니다. 구분을 어찌 할까요? 등치 크기, 비유는 안 맞고 기세. 그놈이 웅장, 그 다음에 기세가 있는 것 같이 보이면 호랑이라고 보고 그 힘이 없이 보이는 산을 야옹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야옹의 특징은 호랑이와 다른 게 등을 고추 세우는 모양이 많으면 꼬양이로 본다. 등을 고추 세운다. 야옹이가 등을 고추 세우고 호랑이는 등을 고추 세우거든요. 근데 더 큰 키포인트는 기세입니다. 기세. 예. 그러면 거북이와 자라는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뭐에 차이점을 두면 된다? 대가리. 그렇죠. 등짝은 똑같다. 대가리가 두툼하게 올라와 있으면 거북이요. 밋밋하게 쫙쫙 부러져 있으면 자라로 본다. 그거에 따라서 혈자리가 달라지거든요. 자라는 목 위에. 거북이는 운동성이 많은 어깨. 새 같은 경우에도 기러기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날개에서 못 찾으면 왼쪽 날개로 갈아놨거든요. 물론 거기서 태식인을 찾으면 되겠죠. 자,
소하고 개하고도 참 비슷합니다. 막상 풍수에 다녀보면. 근데 어느 건 소고 어느 건 개냐 하는 겁니다. 뿔은 다 있어. 뿔 갖고는 안 해요. 뿔 갖고는 안 하고 그야말로 이제 겉모양으로 제가 굳이 겉모양으로만 갖고 이야기를 하자면 얼굴이 좀 더 삼각형인 게 개입니다. 거기에다가 푸근함이 있다면 소로 봐야 됩니다. 산새가 늘어져 있으면 개로 보고 온유하게 자부러져 있는 개처럼 그 다음에 푸근한 느낌이 들면 소로 봐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려면 그거를 뭘로 확인을 해본다? 향토지 갖고 찾아봐야 돼요. 각 군마다 향토지가 나옵니다. 그럼 향토지들을 쫙 찾아보면은 거의 80% 이상 정보를 빼낼 수가 있어요. 틀린 것도 있는데 오히려 제일 잘못된 게 그 동네 가서 저 무슨 산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동네 아저씨들한테. 기초반 수업을 할 때 현 주민한테 가서 물어봐라. 저 산이 무슨 산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게 기초반 수업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 갖고는 10중 8구 억수로 잘 틀려요. 그래 묻는 게 아니고 제일 정확한 자료는 옆대로 최소한 7, 80 이상 고령들에게 물어가지고 기록해 놓은 향토지를 자료를 삼아서 그 동네를 파악을 해야지 마을이 풀려요. 아시겠습니까? 향토지를 공부해야 돼요. 향토지. 군지죠. 군지. 함양군의 군지. 면지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소냐 개냐 몇백 년 동안 내려온 그 정서들, 그 마을 사람들이 본 정서들. 근데 이제 그 개나 소나 어떤 식이든 거기서 그 명당을 잡았을 때 발복의 결과물이 다 틀리다 이런. 그렇지. 발복의 결과물이 좀 더 다르지. 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늘어져가지고 좀 푸근한 느낌의 발복이라면 소 같은 경우에는 위장이 가장 활발하다 보니까는 또 배고픈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일 때 빨리 속기 발복을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 우복이라 소 뱃속이라 소 대세김질하는 곳. 그 다음 혈이라고 하는 것. 이 동네에서 이런 지금 질문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형국론에서 이 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가 혈이냐 하면 가장 쉽게 그거에 파워 있는 곳이 어디냐를 찾으면 돼요. 그 상황에서 가장 파워가 있는 곳. 근데 그 모양이 항상 꼭 일어나는 건 아니다. 파워가 있는 것.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형국이다 그러면 복호형.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형국이다 그러면 딴 동작을 안 한다는 소리니까는 입이 혈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호랑이가 맹호 출림형. 맹호가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숲에서 나오는 게 맹호 출림형인데 이 형태는 어떤 산이냐면 이것도 아가리에 있어요. 맹호 출림형도 아가리에 있는데 이 형은 복호형은 호랑이 몸 전체가 다 보이는 게 복호형이고요. 그 다음 맹호 출림형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지금 숲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므로 등짝까지만 보입니다. 산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산줄기가 내려오면서 어느새 산 모양 호랑이의 앞부분만 보여요. 대가리 있고 앞발톱 있고 앞발톱 있고 앞발들만 있고 등짝서부터는 그냥 산 능선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뒤에는 흐릿해서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산을 숲이라고 보고 이제 나오고 있는 중이다 하는 거예요. 해석을.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맹호 출림형은 생각보다 잡기 쉽습니다. 복호형이나 맹호 출림, 호랑이 형국이 오히려 좀 잡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똑같은 호랑이라도 맹호가 저두자 이랬습니까? 이건 푸자고. 저두자 모르겠다. 저유자 있죠? 젖을 주는 거. 맹호가 젖을 주는 형국은 호랑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혈자리는 어디겠다? 저곡치죠. 이렇게 호랑이마다 그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혈자리가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쌍봉사 같은 경우에 쌍봉사가
맹호 수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제1터가 어디죠? 젖꼭지죠. 젖꼭지에 부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웅전을 지으려 하니까는 이미 부도가 있으니까는 제1혈자리엔 부도가 있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맹호 수유형인데도 불구하고 아가리에 들어가요. 입에 호구혈에 들어갑니다. 여긴 이미 부도가 있으므로 못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전남에 있는 쌍봉사가 이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쌍봉사는 자체가 또 조리혈입니다. 조리혈. 요 사물에서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쌍봉사를 풀면 참 재밌어요. 조리혈. 조리가 뭐죠? 그렇죠. 쌀 일구는 거잖아요. 싹 쌀 일구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이따가 어떻게 합니까? 팍 퍼버리죠. 그럼 조리혈은 오래 살면 된다 안 된다? 정서적으로. 쌀이 맨 처음에 와 부어올랐다가 그다음 탁 다 퍼버리니까 조리혈은 3년 이상 살지 마라. 짧은 기간만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단 주인이 바뀌면 된다라. 그러니까 맹호 수유형이라는 좋은 형국을 갖고 있는데 조리혈까지도 좀 갖고 있어 놓으니까 거기에 대웅전, 아가리에 들어간 대웅전을 어떻게 지어 놓느냐면은 3층으로 지어놔가지고 조리혈이 안 되도록 파워업을 시켜놓은 건축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혈터에 나중에 조리혈 같은 것들을 보시게 되면 조리혈이 딱 요래 생겼어요. 요래. 딱 요래 생겼어요. 근데 주산이, 뒷산이 희미해요. 옥녀봉이든 신선봉이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희미해요. 이게 산이가 야 봉우리라 말할 수 있나? 애매할 정도로 좀 흐릿한 상황에서 이렇게 폭 파진 게 있다고. 이런 게 이제 조리혈의 특징인데 주산이 있으면 조리혈이 아니죠. 주산이 없는 상황에서 뚜렷한 뒤에 산이 없는 상황에서 폭 파진 데 들어간 게 조리혈인데 이 조리혈이 파워업을 시키려면 거기 사는 사람이 있다면 파워업을 시키려면 높은 데 가서 살아야죠. 거기 아파트가 지짓다면 높은 건물 짓는 건 좋은 거예요. 조리혈을 파워업을 시켜서 펴준다는 얘기거든. 그게 이미 1000년 전에 3층 대웅전을 조리혈 풍수 형국을 단점하기 위해서 3층 대웅전을 만든 거예요. 멋이 아니다, 멋이. 그러면 거북이 형국에 살면 오래 살고 호랑이 살면 자, 그래, 팔복론으로 가는데, 자, 이 정도까지 좁빗한 산이라면 신선봉을 지나쳐서, 신선봉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신선봉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라면은 뭘 하냐면은 필봉이랍니다. 조금 앞에 붙여서 문필봉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이쁜 산이 있습니다. 문필봉이라고 옛날부터 내려왔던 문필봉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을은 저 전기를 받아서 문장가가 난다. 손들어 보세요. 여태까지 자기 가치관으로. 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정서적으로 난다가 아니고 땅 기운 그대로 난답니다. 땅 기운을 가지고 난다. 안 난다. 자, 정서적인 건 빼는 겁니다. 그 다음 안 난다 손. 안 난다 손. 자, 그럼 땅 기운을 완전히 인정하시는 거죠, 그죠? 옥녀가 다리를 벌리고 있는 형국을 옥녀 개화형이랍니다. 멋지네. 아이. 예? 그러니까 옥녀봉처럼 딱 생겼는데 좌청령 다리와 우청령 다리가 다리로 본 거예요. 근데 이 앞이 조금 많이 벌어져 있어서 다리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앞에 뭐 하나가 이렇게 감춰져 있으면 이게 다른 형국이 되는데 앞에 좀 터진 데다가 앞에 쬐만한 산이 없어가지고 가려주질 못하니까 다리를 벌리고 있는 형국이 돼서 옥녀 개화형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자 음부자리에. 혈자리에. 자, 그럼 서생들이, 선비들이 옥녀 개화형의 음부자리에 들어가서 뭘 얻으려고 했을까요? 풍수형국은 바라 보이는 대로 문필고 말이 맞을 것 같죠? 그 논리가 여가면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이 김해에 바로 우리 그 대동 쪽에 가면 산해정이라고 있죠? 그죠? 요 낙동강 건너서 부산시 경계선 쪽으로 가면은 대동에 바로 산해정이라고 있는데 그 산해정이 복호형입니다. 호랑이 아가리에 들어가 있어요. 호랑이 아가리에 들어가서 남명 조식 선생님이 뭐 하겠다는 얘기겠습니까? 깨물이 죽겠다는 소리였겠을까요? 뭐 하겠다는 한국은 열렸다. 호랑이 기세가 이렇게 빠졌으면 정신이 옥녀가 화장을 하고 있다가 옥녀 단장형입니다. 예? 옥녀 단장형에 석유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그래? 그 음부자리에 이거 어떻게 해서 좋은 모양새가 갖추어진 다음에 가장 어디 갔노? 썼던 거 일단 모양이 이쁘면 그 다음에 찾아 들어가는 건 파워를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발복이다 아니다 문제가 아니고요. 문장가가 난다는 정서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저 산을 바라보면서 저 산이 이쁘니까 북같이 생겼으니까 저걸 보면서 또 한 번 더 보면서 정서적으로 붓에 대해서 글에 대해서 익혀진다는 거지 산기운이 그렇게 직접 일어난다는 게 아니거든요. 선비들이 저런 데 들어갔다는 소리는 파워포인트에 들어간다는 것이지 그 짓을 하러 들어간다는 소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라형국에 목 위에 올라가겠다는 소리는 뭐다? 좋은 기운을 올라타겠다는 뜻이지 내가 자라처럼 살겠다는 소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파워포인트예요. 파워포인트. 근데 어쨌든 정서까지 포함한 풍수라면 이 말 맞죠? 그죠? 산이 없었으면 문장가가 한 명이라도 덜 날 거다 이거지. 산이 있었으면 한 명이라도 더 날 거다 이거지 정서적으로. 그럼 그랬을 때는 그래도 산기운이 있다라고 해석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너무 여기에 신봉해서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신봉해서는. 발복론 이야기 됐습니까? 예. 그렇죠. 그 산 모양이 이쁜데 이뻐 죽겠는데 근데 그게 여자 음부자리라도 너무나 모양이 이쁘다 음부자리라도 선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봉황과 학과 요거 한번 해봅시다. 차이점. 물론 뭐 까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쫙 있습니다. 봉황은 그야말로 우리 답사 갈 때 갈 겁니다. 지수에 가면은 진짜 봉황이 날개 두 개 쫙 펼치고 대가리가 쫙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쫙 해가지고 대가리가 쫙 내려온다고. 좀 대가리 덜 내려왔다. 탁 해서 눈깔까지 딱 있어요. 이 지수에서 보면 우리 답사 갈 때 볼 겁니다. 기세가 날개 두 개 쫙 있고요. 대가리가 쫙 내려오면서 탁 꺾어지고 주둥아리가 쫙 나오면서 눈깔까지 딱 있다니까. 신기하게. 지수 IC 표 딱 내면은 예? 저 답사 가기 전에 먼저 보실 분은 한번 가보세요. 지수 IC 표 딱 내자마자 바로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만 갈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딱 틀자마자 마을이 보이거든요. 마을 보이는데 그 앞선 딱 보십시오. 딱 요 모양 나옵니다. 봉황의 기세에 날개가 있고요. 그 다음 대가리도 좁비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기세는 있어 좋은데 대가리가 이쁘게 빠지면 학이죠. 대가리 기세가 있어야 봉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날개는 꼭 두 개일 필요가 없습니다. 두두두두두두 튀어있고 대가리가 착 났으면 봉황으로 봅니다. 봉황이 이럴 때는 누구입니까? 아니요. 형국에 따라서 또 다 달라집니다. 10몇 가지 형국 중에 봉황이 들어가는
형국 중에. 그러면 이 둥지가 있거든요. 둥지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가 산이 야트막하게 일자로 뺑 둘러싸여 있어요. 날아가는 봉황이 둥지로 돌아온다 해서 비봉귀소형이라 하거든요. 소자가 둥지 소자입니다. 날아 들어오는 봉황이 돌아올 귀자 둥지 소자. 여기에 요 둥지 끄트머리에 LG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둥지에 있는 혈들은 특별한 일 빼고는 가운데는 흉당 터져. 왜? 쓰레기들은 여기 다 모이고 엄마가 먹이를 줄 때는 요 끝에서 먹이를 주므로 둥지 주변이 혈이 됩니다. 형국론에서는. 가운데는 쓰레기가 됩니다. 또 예외 뭐 이렇게 도톰하게 있으면 또 돌혈이라는 게 있으면 또 좀 달라지는데 제끼고 너무 어려워지니까 제끼고 예? 구인에 생가타가 있다고. 자, 그 다음 닭은 그냥 닭이 있고요. 금계가 있습니다. 요 차이는 뭐냐면 그냥 닭은 별 희바리가 없는데 계명봉 같은 경우에 별 희바리가 없는데 금계 같은 경우에는 산에 이렇게 있습니다. 벼슬이 있습니다. 닭벼슬이 쫙 이거는 뭐다? 벼슬이 있다 그래가지고 관을 의미합니다. 근데 풍요로운 지방에서는 곡식이 많이 나고 풍요로웠던 지방에서는 이거를 그야말로 금계라고 하는 벼슬로 보거든요. 닭벼슬로 보는데 조금 강원도처럼 배고픈 동네들 있죠. 똑같은 산 모양을 뭐라 그런다? 썰이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썰이는 뭐냐면은 나다를 긁는 썰이 있죠. 배고픈 지방에서는 저기 앞만 봐도 닭으로 안 보이고 지금 귀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코리로 비유를 해가지고 저 기운을 받아서 우리 마을에 곡식이 잘 되도록 해달라는 썰이봉이라는 이름들이 지명이 더 많게 되고 풍요로운 집에서 풍요로운 마을에서는 금기라고 하는 닭벼슬로 보고 있습니다. 바위가 딱 튀어있는데 계룡산에 두 번째 바위를 딱 보면은 닭벼슬이 이러고 다다닥 튀어 있다고요. 계룡산 정상 말고 계룡산 바로 뒷봉우리 보면은. 그래서 닭개자 그리고 용이 꿈틀거리고 회룡해서도 돌아서 삥 돌아온다고 계룡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 좀 지겹죠? 안 지겨워요?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기러기 아까 제가 평사나간향이라고 평평한 모래밭에 떨어지는 기러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강원도 산에 산골짜기 가가지고 부산에서 반드시 봤던 기러기 형국을 그대로 찾았습니다. 그럼 기러기 형국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산골짜기에 있는 기러기는 기러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평지에 있어야 기러기가 절대 산에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산 속에서 기러기를 찾으면 그거는 기러기로 형국을 보면 안 되고 아무리 똑같다 하더라도 평야지대 내려와가지고 볼록하게 동산되어 있는 거를 기러기 형국으로 봐야 되는데 기러기 모양이 싹 이렇습니다. 거다가 대가리가 하나 싹 빠져나와 있어요. 영산대학교 진입로가 기러기 평사나간형이 하나 있습니다. 서창에. 덕계 쪽에서 서창 쭉 올라가다 보면 딱 요런 형, 요가 조금 요렇게 좀 꺾어졌어. 근데 기러기 형국으로 쫙 길가 가면서 서창 쪽으로 올라가면서 쫙 보면 평사나간형이 평지에 딱 있다고요. 근데 요 대가리에다가 누가 요를 하나 딱 써놨어 이미. 그 다음에 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겨드랑이가 1번이고 요쪽이 2번이거든요. 그럼 요 1번에 없으니까 1번에는 집이 없고요. 2번에 집이 있어요. 이 집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요 집을 등고선으로 딱 쳐다보니까 장풍국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자청령 우백호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등고선으로 보면. 요쪽은 자청령 우백호가 등고선이 또 착 만들어져 있어서 집이 요 들어간 거예요.
이쪽 1번 혈을 포기하고 2번 혈이 장풍국이 더 감싸주고 있어서 2번 형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응? 보고 지으시죠. 그렇다고 본다. 새들도 참 많고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연꽃. 지금 슬라이드를 안 보고 이걸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하겠지만 일단 개념을 들어 놓으십시오. 자, 연꽃, 매화, 도화, 모란, 뭐 이 정도만 합시다. 자, 그러면 그냥 말 나온 김에 요거 구분하기. 미치쁘지. 하고 뭐라 생긴 잘 모르겠는데 뻔히 숫자 가지고 숫자로 이야기하면은 완전히 그렇게 접근하면 완전히 틀린 기라. 자, 일단 이것들이 뒤에 붙는 말들이 앞에 연꽃이 붙었다. 그리고 뒤에 두 글자가 붙는데 주로 붙는 말이 떨어질 낙자 붙어서 낙지형이 있고요. 먼저 그 다음에 물 위에 뜬다 해서 부수형이 있습니다. 연화 낙지냐 연화 부수냐 하는 이야기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집니다. 그 다음에 물이 없더라도 출렁거림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됩니다. 이 출렁거림이라는 거는 진짜 물이 없는데도 출렁거리는 게 있느냐, 있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서삼릉에 가가지고 인조왕릉을 갔거든요. 인조왕릉 앞에 펼쳐진 게 구릉이 굴렁굴렁굴렁한 것들이 있는데 가만히 서 있으니까 좀 어지러워요. 물이 하나도 없는데도 출렁거림이 느껴져요. 나 그거 가서 보니까 저걸 연화부수형이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100% 알았어요. 안동 하야마을 같은 경우에는 물이 이미 돌고 있으므로 바로 연꽃이 물에 떠 있는 형이거든요. 물이 있다 없다 차이입니다. 낙지와 부수는. 그럼 낙지는 뭐냐면은 낙지 땅에 떨어졌다는 소리거든요. 뭐가 땅에 떨어졌다? 꽃이 떨어졌죠. 그러면은 뒤에 큰 산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길게 와가지고 요 연꽃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길게 전혀 여기에도 또 다른 산 하나 있고 다른 산 하나 있고 다른 산 하나 있고 이렇게 떨어진 거는 낙지를 안 합니다. 높은 산에서 그대로 뚝 한 번만에 딱 떨어져가지고 어떤 동산이 째만한 게 딱 떨어지면 이걸 낙지를 합니다. 낙지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통도사 극락암입니다. 영치산 높은 산에서 쭉 한 번만에 타고 내려와가지고 요가 이쁘장하게 하나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게 극락암이거든요. 7분? 2시간, 두 번째가 7분? 예. 자, 그러면 요거는 물이 안 돈다. 그리고 높은 산에서 뚝 하고 떨어졌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 연꽃은 매화는 도화 요 차이는 뭐냐면은 우리 하야마을 연꽃 하야마을을 연화부수라 했죠. 하야마을이 어땠습니까? 마을이 평탄했죠. 가장 쉽게 수평면에서 얇게 떠오른 거를 연화라고 합니다. 물 위에 살짝 떠 있는 거예요. 평평하게. 매화는 볼록합니다. 산청에 매촌이라고 있습니다. 동산이 볼록합니다. 몇 개씩. 거기에 돌들이 튀어 있어서 살기가 붙으면 도화살, 도화낙지, 도화부수가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매화 크기인데도 거기에 살기가 돌들이 막 튀어 있으면 도화살이라는 개념 때문에 도화가 됩니다. 납작하게 생각하면 딱 연화부수예요. 연화라고 보시면 돼요. 납작하다. 아시겠습니까? 모란 반개형이 또 반만 피었다 해서 모란 반개형이 일품인데
저도 요 모란 반개형은 의경세자능에 가가지고, 의경세자가 누구죠? 최실의 남편. 수양대군 맏아들. 수양대군의 맏아들이 왕세자로 있다가 20도 되기 전에 요절, 19세인가 18세 요절을 하거든요. 수양대군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엄청 마음이 아팠다고. 그래서 수양대군이 뭐라 하느냐면 정말 기똥찬대를 잡아라 이랍니다. 그래서 그 형국이 모란 반개형이에요. 모란이 반만 피었는데 제가 모란 반개형은 지금 제대로 하나밖에 못 봐서 되어 있는데요. 요래 되는데 능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모란이 반쯤 피었다 해서 요거를 요 전체 요 부분은 원래 없는 거지만 저도 지금 모란 반개형까지는 제대로 모르는데 의경세자능을 지금 말씀드리면 요래요. 납작하게 요만큼 딱 뒤에 잉이 있고 솟았어요. 근데 요 전체를 있다라고 생각했을 땐 꽃 모양이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볼 줄 몰라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의경세자를 교수님이 저한테 가르쳐주는데 저게 모란 반개형이다. 열심히 봐놔라. 기똥찬 거다 하고 의경세자를 열심히 봤는데도 제가 목단을 제대로 평소 때 보질 안 해봐갖고 그 감을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예. 자, 사물은 이제 또 천차만별입니다. 쟁반, 이거 또는 소반이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 금반, 금으로 만든 쟁반, 뭐 종, 그 다음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것들 많습니다. 빛도 있다. 어디 갔노? 발, 쟁반, 피리, 빛, 기타 등등 이제 쫙 있는데, 쟁반 같은 경우나 금반 같은 경우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평한 땅이 솟아 올라와 있어요. 조금 어려운데 영산대학교가 제가 영산대학교를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영산대학교 서창주변을 많이 알아요. 거기서 제가 요 소반형을 봤거든요. 영산대학교가 소반형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20-30m가 높아요. 영산대학교가. 그 다음에 강원도의 굴산사지를 가면은 강릉 밑에 굴산사지라고 있거든요. 굴산사지가 또 다른 지역들보다 몇 메다가 높아요. 근데 그게 몇만 평이에요. 떠 있는 거예요. 떠 있는 거, 땅이. 몇천 평, 몇만 평이. 그러니까 땅이 크면은 금반형, 땅이 작으면은 소반형인데 이게 떠 있어요. 떠 있어. 몇 메다. 다른 주변 지역에 비해서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게 밥상이라는 얘기예요. 밥상. 사물 같은 것도 참 정말 많다. 그 다음 뭐 배. 배가 제일 많은 게 행주형이죠. 행주형. 떠가는 배. 그럼 행주형이 범어사 같은 게 행주형이거든요. 아니 범어사만. 네. 근데 이 행주형은 딴 거를 보는 게 아니고 물길이 삼합수가 돼서 이렇게 흘러내려올 때 행주형이라고 일단 추측을 반은 하고 들어가십시오. 범어사가 이쪽 계곡물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 앞에가 가판처럼 뾰족하다 해서 행주형이라고 이야기를 잘 붙입니다. 그럼 이 평평한 데다가 이제 범어사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은 행주형에서 우리 그 또 누런 빌딩 있죠? 문현동에 누런 빌딩 있죠? 위에서 투시도로 이렇게 내려봤을 때 그 건물 자체가 휘어져 있잖아요, 이러고. 그죠? 그러면은 그 건물 자체도 행주형이라 보면 되는 거예요. 건물을 풍수적으로 풀 때도 그렇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행주형의 금기사항은 뭐다? 그렇죠. 우물을 파서는 안 된다. 배가 깔아앉아 보니까.
그래서 범어사에는 우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누런 빌딩 같은 경우에도 언젠가 모르겠는데 우물 파고 나서부터 하수구 그거 하려고 우물 파고 나서부터 안 되기 시작을 하다가 아시안게임 이제 추진위원회도 지금 잘 안 돌아가고 하다가 저희 사부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풍수적으로 보니까는 우물을 파놨더라 이거나 가보니까는 조사를 뺀 거야. 꼼꼼히 하니까는 우물부터 막아라. 이 빌딩 우물부터 막아라 하니까는 어쨌든 뭐 그 이후에 별탈 없이 아시안게임 잘 치러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물도 나름대로 형국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 사찰 이런 데서 금기 사항들이 꼭 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절에 행주향이다 해놨거든요. 쌍봉사를 가면은 제가 아까 쌍봉사를 맹호 수유향에다가 조리혈 두 가지를 갖고 있다 그랬는데 행주향이다라고 하는 어느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행주향이라고 한 쌍봉사에 연못이 딱 파져 있어요. 그럼 행주향 앞에 연못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고로 행주향이 아니다. 전통 문화재를 풀 때 왜 옛날 조상들이 그래 풀어놨는가를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지금 글자 같은 경우에는 야자 형국 간용 내려오고요. 자청형 우백호 전주자 그 다음 날일 형국 달월 형국 이런 형국의 모양을 좋아한다. 산세가. 그 다음 안 되는 것들이 꽃표가 공자 같은 것들은